자, 그럼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독립변수 중에서 어떤 독립변수가 넘버원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바로 해당 재화의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해당 재화의 가격은 PX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아파트라면 아파트 자체의 가격이 PX가 되겠죠. 자, 사과에 대한 수요라면 사과의 가격이 PX가 되겠죠. 자, 귤 시장이라면 귤에 대한 수요라면 귤의 가격이 PX가 되겠죠.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이처럼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면 자, 수요량 변화합니까? 네, 변화해요. 어떤 관계로? 역의 관계로 변화하게 되죠. 해당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싸지게 되면 수요량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변화를 그래프로 옮겨 그리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자, XJ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요랬던 가격 P1에서 P2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수요량은요, Q1에서 Q2로 수요량이 증가하게 돼요. 그죠? 가격이 Q1에서 가격이 P1에서 P2의 가격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은 반대로 역유관계니까 Q1에서 Q2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수요 곡선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죠? 수요 곡선은 가만히 있고, 수요 곡선상의 점이 얘를 A점, 얘를 B점이라 한다면 A점에서 B점으로 PX가 하락하면 A점에서 B점으로 점이 이동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수요 곡선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 얘기입니다. 안 움직인다. 자, 가격 수요 곡선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럼 반대로 XJ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볼게요. 자, 가격이 P2에서 P1으로 반대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요, 이 점으로 요렇게 가는 거죠. 그죠? 원래 이 점이었다가 이 점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요, 수요량은 Q2에서 Q1으로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XG의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B에서 A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XG의 가격,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면 뭔가 수요량의 변화가 발생하긴 하는데 그러한 변화를 그래프로 옮겨 그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수요 곡선은 움직이지 않고 뭐만 움직인다?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만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만 발생한다. 만약에 가격이 하락한다면 A에서 B로 점의 이동 발생하고 반대로 가격이 상승한다면 B에서 A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만 발생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수요량의 변화란 무엇이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해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발생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수요의 변화는 무엇이냐? 자,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에 나머지 모든 변수가 변화할 때 그러한 변화를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 중에서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해당 재화의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따라서 얘만 특별 대우한다고 했습니다. 얘가 변할 때의 변화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나머지 애들이 변할 때의 변화를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어서 수요의 변화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 해당 재화의 PX 가격이죠. 요거 이외 나머지 요인들이 변화해서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량자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평당 2,000으로 불변이라고 할게요. 자,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불변입니다. 그죠? 해당 재화의 가격은 불변이에요.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요. 자, 뭐가 변했냐?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아파트의 평당가는 그대로인데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해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면 종전보다 더 큰 집을 살려고 할까요? 더 작은 집을 살려고 할까요? 더 큰 집을 살려고 하겠죠. 원래는 종전에 요만큼 평수를 살려고 했는데 자, 사업이 잘 돼서 소득이 증가하니까 종전보다 더 큰 평수의 집을 살고 싶겠죠. 그러면요, 같은 동일한 가격에서 종전보다 더 큰 집을 사고 싶어 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뭐가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아파트의 가격은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불변이에요. 불변 고정입니다. 불변 고정이에요. 해당 재화의 가격은 불변인데 기타 나머지 요인 뭐가 있죠? 정부 정책, 이자율, 소득 뭐 이런 것들이 변화했었을 때 그로 인해서 수요량이 변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소득을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의 평당가는 불변인데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종전보다 더 큰 집을 살려고 하겠죠. 근데 이러한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려 하다 보니까 동일한 가격 선상에서 더 오른쪽에 있는 점으로 옮겨가야 되니까 이 주어진 수요 곡선상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고 결국 이 점이 1로 옮긴 거니까 그 말은 곧 이 점이 1로 옮긴 거고 이 점이 1로 옮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수요 곡선상의 점들을 다 옆으로 옮기다 보니까 결국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그릴 때는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반대로 사업이 잘 안 돼요. 자,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소득을 M이라고 하는데 소득이 감소했다고 쳐보죠. 자, 그러면 종전에 살려고 했던 평수의 집보다 더 작은 평수의 집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해당 재화의 가격은 불변인데 뭐가 변했죠? 소비자의 소득이 변했죠.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 좌측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옮겨질 수밖에 없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수요 곡선상에 점의 이동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닌 소득이라든가 이자율, 정부 정책 이러한 기타 요인들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의 변화의 경우에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수요의 증가는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으로서 표현되고요. 수요의 감소는 수요 곡선의 좌측 이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로직을 말씀드렸죠. 동일한 가격 하에서 더 큰 집을 살고 싶니? 더 작은 집 사고 싶니? 이기 때문에 수요의 증가는 우측 이동, 수요의 감소는 좌측 이동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말씀드렸는데 자, 이것이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보기에서 제일 첫 번째 무엇을 발견하셔야 하냐면 바로 해당 재화의 가격을 발견하시면 돼요. 해당 재화의 가격만이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키고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은 가만히 있고 수요 곡선 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서 변화가 그래프로 표현되는 겁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변하는 경우에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서 그러한 변화가 반영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자, 이자율이 내려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출의 이자 부담이 감소하니까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할까요? 좌측 이동할까요? 이자율 하락하면 부동산 수요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 우측 이동으로서 표현이 됩니다. 반대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곡선은 좌측 이동으로 수요 감소를 나타내게 될 거예요. 반대로 자, 또 볼까요? 자, 정부에서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니까 그때 수요 곡선은요 좌측 이동하겠죠. 반대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합니다. 그러면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니까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하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수요 변화의 요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뭘 공부했냐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했어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닌 나머지 요인들의 변화를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그러한 수요의 변화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먼저 소득이라고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요. 소비자가 소득이 증가하면 재화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더욱더 소득이 많아질수록 종전보다 더 재화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따라서 우리 이러한 일반적인 재화를 정상적인 재화라고 해서 정상재라고 합니다. 자, 정상재는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가 바로 정상재예요. 자, 대부분의 재화가 정상재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전제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곧 이 재화가 정상재라고 전제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재화가 정상재라면 수요자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수요 곡선은 반대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정상재와 반대가 되는 재화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재화를 열등재라고 하는데요. 자, 열등재는요,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 세상에 이런 재화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저는 소득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종전보다 더욱더 많은 양의 재화를 수요하겠지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는 재화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제가 수험생일 때 옛날에 20대 때 공부할 때는 신림동 고시식당 식권을 주로 사 먹었습니다. 고시식당 식권을 사서 주로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소득이 증가한 지금은 고시식당을 거의 이용하지 않아요. 사실상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고시촌을 갈 일이 없기 때문이죠. 자, 무슨 얘기예요? 자, 고시촌, 고시식당 식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낮을 때는 소비를 많이 하지만 소득이 증가하고 나면 수요가 감소하게 돼요. 따라서 고시식당 식권은 열등제의 속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이 역시 열등제에 속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소득이 증가한다면 버스나 전철보다는 택시나 자가용에 대한 이용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수단은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그 수요가 감소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서 이처럼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가 있는데 우리 그러한 재화를 열등제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열등제는요. 자, 수요 곡선의 이동 방향이 정상제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상제는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요건 똑같죠. 소득이 증가할 때 요건 똑같은데 정상제는 그때 수요가 증가합니다만 열등제는 그때 수요가 반대로 감소하죠. 따라서 자,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정상제의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언제요? 정상제라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열등제라면 그 재화가 열등제라면 반대로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해야 되니까 열등제는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돼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재화가 정상제냐 열등제냐에 따라서 수요의 증감이 수요 곡선의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로 표현된다 이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정상제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것으로서 수요의 증가가 표현되지만 즉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지만 그 재화가 열등제라면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한다 이 얘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열등제라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지만 정상제라면 우측 이동하지만 열등제라면 좌측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소비자의 소득이 감소하면요. 소비자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요. 또 반대가 되는 거죠. 자, 여기다 그려볼까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었는데 소비자의 소득이 감소하면 정상제라면 수요 곡선이 원칙적으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열등제라면 반대로 소비자의 소득이 감소할 때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제와예요. 따라서 열등제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차이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상제와 열등제 구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전까지 공부했던 내용은 전부 다 그 제와가 정상제라는 전제하에 공부를 했던 건데 자, 제와에는 정상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등제도 있다. 열등제는 정상제와 수요 곡선의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수요의 변화 요인으로서 연관제 가격이 있는데 자, 어떤 제와 X제와와 연관되는 제와 즉 어떠한 관계가 있는 제와는 두 가지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대체제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체제는 대신 할 수 있는 제와를 대체제라고 합니다. 연필과 볼펜이 대체제 관계이고요.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제 관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대신 수요할 수 있는 관계를 대체제라고 합니다. 자, 보완제는요. 함께 소비하는 관계가 있는 제와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자, 안경테와 안경알은 보완제이고요. 자, 왼쪽 양말과 오른쪽 양말은 보완제입니다. 야구공과 야구 글러브, 야구 배트는 서로 보완제 관계예요. 자, 이처럼 대신할 수 있는 관계냐, 함께 소비되는 관계냐에 따라서 대체제, 보완제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파트와 한번 빌라를 볼게요. 아파트와 빌라는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파트가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빌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반대로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빌라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가 지금 X제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고 있는데 대체제인 Y제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봅시다. 자, 아파트가 X제고 빌라가 Y제인데 자, Y제인 빌라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볼게요. 요새 빌라가 비쌉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가 비싸요.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게 됩니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돼요. 따라서 X제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반대로 빌라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요새 빌라가 싸요. 요새 빌라가 싸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빌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X제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자, 대체제인 X제의 수요는 감소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풀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보완제입니다. 자, 승용차와 휘발유는 같이 소비하는 관계죠. 자, 얘를 X제, 얘를 Y제라고 할게요. 자, 휘발유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여러분 휘발유가 비싸지면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해당 제와 X제의 수요는 감소하게 돼요. 반대로 휘발유가 싸지게 되면 휘발유의 가격이 내려가면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체제의 가격이 변화할 때 또는 보완제 가격이 변화할 때 해당 제와의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기타 요인 볼게요. 그냥 쉬운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인구가 많아지면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인구가 감소하면요. 부동산 수요도 감소하게 되겠죠. 자, 기호. 사람들이 아파트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들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되겠죠. 자, 반대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전원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 형태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되겠죠. 3번 미래에 대한 예상인데 자, 장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금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지금 사야 되죠.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집을 지금 당장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요는 증가하게 되겠죠. 자, 미래 가격 우리가 이렇게 P하고 E를 쓰는데 expectation이라고 해서 이 E를 씁니다. 가격에 대한 예상인데 가격에 대한 예상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오르기 전에 지금 당장 사야 되니까 지금 즉시 수요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금 아파트 사지 않아요. 따라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되겠죠. 자, 부동산 정책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면 수요 증가하고요. 수요 증가하면 자, 어떤 재화가 별다른 말이 없으면 정상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정상제일 때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면 수요 증가하죠. 그럼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해요, 좌측 이동해요. 수요의 증가는 우측 이동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정상제는 우측 이동. 자,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수요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해당 재화가 정상제라면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니까 수요 곡선 좌측 이동하겠죠. 자, 부동산 세금이 완화되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니까 정상제라면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할 것이고 세금이 강화되면 수요가 감소할 것이니까 수요 곡선 좌측 이동하겠죠. 자, 앞에 거 인구가 증가하면 부동산 수요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하겠죠. 우리 지금 전부 다 정상제라는 가정하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호, 아파트에 대한 기호, 선호가 증가하면 아파트의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하겠죠. 자,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아파트 수요 증가하니까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되겠죠. 이렇게 정상제를 기준으로 해서 수요 곡선의 이동을 일단 공부하시면 되고 혹시 문제에서 가로하고서 이 재화는 열등제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에만 방향을 반대로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워크북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유량 변수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되고 저량 변수는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임대료 수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규 주택 공급량 새로 지은 주택이 몇 채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설정돼야겠죠. 자, 도시 인구는 지금 이 순간 이 도시의 인구 몇 명인가 라는 것이고 연간 이자 비용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이자 비용이니까 역시 유량 개념이겠죠. 따라서 도시 인구는 유량 개념이 아니니까 도시 인구는 제외해줘야 됩니다. 다음 3번입니다. 주택 재고는 지금 이 순간 집이 몇 채 있느냐 하는 것이니까 저량 변수이고요. 자, 실물 자산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니까 역시 저량 변수입니다. 자, 지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어떤 기간을 전제해야 되는 거죠. 뭐 월이냐, 이번 달이냐, 저번 달이냐, 작년이냐, 올해냐 따라서 일정 기간이니까 이것은 유량 개념이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의 순자산 가치. 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들의 자산 가치가 얼마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사진을 찰칵 찍으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저량 변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 저량 변수가 아니고 지대 수입은 유량 변수니까 틀린 표현 됩니다. 자, 4번 부동산 수요는 실제로 구입한 수량이 아니라고 했죠. 자, 구입할 의사가 있는 수량이라고 했습니다. 사전적 개념이라고 했어요. 자, 5번 수요 가격은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일정한 수량을 구입할 때 수요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급적 돈을 조금 내고 싶기 때문에 나는 최대 이것까지는 낼 수 있지만 이거 이상은 못 내라는 거죠. 자, 6번 부동산 가격과 수요량 사이 P하고 Q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역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죠. 자, 다음 7번 수요의 법칙으로 인해서 수요 곡선은 어떠한 형태로 그려집니까?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고요. 자, X재 가격이 상승해서 다른 재화에 비해서 X재가 비싸져서 X재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대체 효과라고 했죠. 자, 그리고 X재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실질적인 소득은 감소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X재 수요량이 감소한 것은 소득의 변화로 인한 거니까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가격 효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두
효과의 합계를 가격 효과라고 합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여러분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니까 PX예요. 자, 이 PX가 상승하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했죠. 이것은 곧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일반적인 재화니까 정상적인 재화라고 해서 정상재라고 하고요. 반대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11번 Y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이것을 이렇게 PY가 상승할 때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X제의 수요량이 증가하면 자, Y제 가격이 비싸지면 상대적으로 싸지는 X제의 수요가 증가한다. 둘은 어떤 관계? 대체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Y제 가격이 상승할 때 X제 수요량이 감소한다. 자, 얘가 비싸지니까 얘의 수요량 감소한다. 둘은 어떤 관계? 보완제 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Y제가 휘발유라고 한다면 자동차에 대한 휘발유가 비싸지면 자동차에 대한 수요량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게 한번 예시를 넣어 보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이 정상제일 때라고 문제가 주고 있어요.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맞는 표현이고요. 자, 만약에 부동산이 열등제라고 한다면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 곡선은 반대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 13번입니다. 부동산이 열등제라고 문제가 주고 있습니다. 열등제일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아, 그래. 열등제는 방향이 반대라고 했는데 이거 함정이에요. 자, 지금 뭐가 변했죠? 부동산의 가격, 해당 재화의 가격인 PX가 변했죠. 자, PX가 변하면 그 재화가 열등제인지 정상제인지 관계없이 수요 곡선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요량의 변화니까요. 자,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오로지 뭐만 이루어진다?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만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문제같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점이 이렇게 아래점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열등제라고 해도 이건 똑같은 거죠, 여러분. 정상제, 열등제의 구분은 소득 효과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는 거지 대체 효과는 모든 종류의 재화에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따라서 대체 효과는 정상제, 열등제 구분이 없습니다. 소득 효과에서만 구분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열등제인지 아닌지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해당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곡선 가만히 있고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발생하게 돼서 이건 틀린 거예요. 수요 곡선 움직이지 않아요. 14번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의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라고 하죠. 아시겠죠? 자,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은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자, 15번입니다. 아파트와 빌라가 대체제 관계에 있는 경우에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빌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제1절 수요에 대한 이론 강의 마치겠습니다.